안녕하십니까. 이주천 TV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특별 인터뷰로, 우리 부정선거 전문가이신, 또 부정선거에 관해 세 권의 책을 쓰신, 장영우, 우리 제작분을,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네, 안녕하십니까. 장영호입니다. 장영우 씨는 서강대학교 화학공학과 출신 엔지니어로 26년간 그 SK 이노베이션에 근무하셨고, 또 그리고 이제 이걸 토대로 해가지고 많은 소프트웨어도 개발하셨는데, 이런 경험으로 2020년 4.15 총선 후에 해커 의지문입니까? 공동집필 발간했고 하셨고, 또 그 다음에 4.15 총선 문제에 대해서 이제 그 검증을 하도록 하는 많은 노력을 하셨는데, 또 헌법 소원, 고소고발, 선관위 등 기관의 수천 건의 정보 공개 요구를 통해 가지고 많은 자료를 축적해 가지고 이 책 이제 엔지니어의 눈물이라는 책 1권도 쓰시고, 그 뒤에 2권, 3권을 쓰셨다고 했는데, 자, 근데 우선 질문이 예. 언제부터 부정선거에 관심이 있습니까? 저도 당연히 그 2020년 4.1 총선 이전에는 예. 그냥 단지 투표만 하는 일개 보통 시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재인 정부가 집권하고 난 이후에 틀림없이 그 정치를 하는 거가 국민들의 뜻에 반하는 것들이 많은데, 2020년 그 4.15 총선의 개표 결과가 보니까 국민의 그 민심에 부합하는 개표 결과가 나오지 않은 것 같아가지고, 그때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이제 관심을 갖게 됐는데, 어떤 액션은 어떻게 취하게 되셨어요? 액션은 저도 당연히 이제 뭐 제가 전문적인 분야의 업무는 뭐 알고 있었지만, 이 투개표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이제 뭐 유튜브를 통해서만 알 수 있었죠. 그 당시에는 가로세로 연구소가 가장 핫한 유튜브였었고요. 그 가로세로 연구소와 이제 그때 가로세로 연구소에 그 출연한 민경욱 전 의원님들로부터 정보를 얻으면서부터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관여를 좀 하게 되었고요. 이제 5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했다고 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책 총 3권 쓰셨는데, 1권을 보면은 2020년 5월에 쓰신 겁니까? 언제 네. 9월이죠. 예, 일단 책은 뭐 제 이름으로 되어 있는 거가 이제 4권입니다. 이제 뭐 예. 그 전에 한 거 참. 그 전에, 예. 그거 좀 설명해 주세요. 예. 그 전, 공제인 거. 해커. 해커의 지문이 2021년 12월쯤에 아마 나온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예. 뭐 이제 민경욱 전 의원을 통해서 이제 알려지게 된 팔로우드 파티라는 그거가 어떻게 이제 발견되었나라는 거를 주제로 해서 쓴 책이었었습니다. 그 로이김하고 김미영 씨는 어떻게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거 좀. 예, 뭐 2020년 5월 달에 예. 제가 이제 VON이라는 이제 유튜브 방송을 보게 되었고, 김미영 대표가 이제 운영하는 유튜브였었죠. 그 방송을 보게 되었고, 거기서 이제 로이킴이 주장했던 팔로우드 파티라는 거에 내용을 접하게 되면서, 당시 이제 로이킴이 좀 버벅거리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 내용들을 제가 이제 회사에 근무를 하면서 전산 시스템을 잘 다루고 이제 엑셀이라는 프로그램을 잘 다루고 하면서 로이킴이 그 방송했던 내용들을 거꾸로 이제 증명을 하면서 VON하고 VON에 연락을 하면서부터 이제 어떻게 보면 알게 되었고, 그때서부터 이제 민 의원님도 이제 뵙게 되었고, 그때서부터 이제 서포트하게 되었었습니다. 근데 그런 과정이 직접 나신 겁니까? 아니면 누가 연락 와서 가신 거예요? 말씀드렸듯이 이제 VON 유튜브를 보면서부터 직접 연락을 하면서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은 제1권에 보면 엔지니어의 눈물 해가지고 제1권 4.15 총선인데, 그 1권 제가 다 읽어보진 않았는데 읽고 있는데 보니까 목차로 해가지고 눈물이 1, 2 눈물, 3 눈물 해가지고 뭔 그런 눈물이 그렇게 많으신지 그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예, 일단 제목 자체가 엔지니어의 눈물 아닙니까? 왜 눈물을 엔지니어가 왜 이 선거에 관해서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그러니까 엔지니어가 봐서는 전혀 이게 상식에 부합하지 않은 것들이
그 엔지니어 관점에서 보다 보니까 많이 이제 발견됐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발견된 거에 첫 번째 거에 해당되는 거가 엔지니어 눈물 1, 또 이제 두 번째 주제가 이제 엔지니어 눈물 2, 뭐 이런 식으로 한 거가 이제 이인데 이 첫 번째로 이제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거가 기술적으로 이거는 완전하게 문제가 되는 건데 그 문과 출신의 그 재판관들이 그걸 인정해주지 않다라는 거죠. 그게 뭐냐면 비밀투표 원칙이 침해됐다라는 건데 대한민국의 사전투표 제도가 이제 비밀투표 원칙에 침해되는 구조인데 그거를 엔지니어가 기술적으로 증명을 했음에도 들어주질 않더라는 얘기죠. 그걸 또 이제 대법관이 들어주지 않아서 헌법소원까지 냈는데 헌법재판소에서도 역시 들어주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주고 기각을 시킨 게 아니라 들어주지도 않고 기각을 시켰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그러한 것들을 이제 눈물이라는 표현을 써서 첫 번째 주제로서 이제 그 엔지니어 눈물의 첫 번째 주제로서 비밀투표 원칙이 선정됐고 그거를 자세하게 이제 기술을 해놓은 겁니다. 아니 그 상당히 그 양심적이시네. 요새 엔지니어들 뭐 돈만 받으면 뭐 한국 전자기술 팔아먹고 뭐 중국 뭐 CEO로 되고 하는데 양심적이시네. 제가 이제 저는 이과 출신이고 네. 엔지니어이지 않습니까? 네. 엔지니어들은 이제 제가 보는 관점에 틀릴 수도 있습니다. 네. 관점에서 이제 제 나이 또래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네. 우리나라에 지금 제가 이제 60대 초반인데 60대 초반에 엔지니어의 직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성장기에 있었던 사람들로서 특별히 문제가 없으면 경제적으로 크게 문제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 83학번이시요? 83. 82학번. 82학번. 예. 82학번. 아 예. 학교를 빨리 들어갔어요. 아 예. 예. 그래서 이 나이 대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투개표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예, 관심이 없고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들으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예, 그런데 저는 이제 좀 특이하게 이제 관심을 갖게 되었고 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엔지니어라는 부류 쪽에서와 이제 문과라는 출신의 그 중간에 있는 아주 이질적인 존재가 저는 좀 돼버린 거예요. 그 학교에서 그 당시에 이 우리 공대들 제가 뭐 고대 사학과 나왔습니다만은 공대 출신들을 공도라 그랬거든요. 여자는 공순이라 하고. 예. 그러니까 이제 기계적인 예. 기계적인 거로 행동하지. 예. 국가관이나 역사관은 좀 이렇게 그렇습니다. 그거 볼 시간이 없어요. 그게 저희 문학책이라든가 뭐 정착책 읽을 시간 거의 없잖아요. 그냥 예. 기계처럼 일하고 돈 벌고 막 오더 받아가지고 만들고 이런. 예. 대학교에서도 교양 과목 정도나 들을 정도지 전공 보기만 또 이제 사실은 공대에는 좀 바쁘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하고 회사에 들어가서 실제적으로 이제 문제를 접하고 다루고 하는 것들이 실제적으로 물리적인 세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다루고 해결하는 그런 일을 몇십 년 동안 한 거거든요. 그 사이에 이제 나라가 발전하는 단계에 있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이제 크게 이제 문제가 없는 세대이기 때문에 굳이 복잡한 거에 이렇게 관심을 드는 그런 세대가 아닙니다. 근데 저는 어떻게 보면 좀 예외적인 케이스가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김대중 햇빛 정책 노무현으로 연결해 보면서 북한 중국의 어떤 막말로 예. 이 기술을 팔아먹은데 공학도가 있다는 그 의혹이 들단 말이에요. 이게 참. 그거는 어떻게 보면 극히 예외적인 경우라고 보시기 때문에 일반화하면은 좀 문제가 좀 있을 것입니다. 예. 그 이제 본론을 그렇다면 이게 지금 투표가 지금 굉장히 지금 말썽이 되고 있는데 예. 사전 투표하고 당일 투표로 이렇게 분리되면서 예. 더 말썽이 되고 부정선거 소지가 더 많이 생긴 거 아닙니까? 그 점에 대해 어떻게 보세요? 예, 기본적으로 이제 그 사전투표 제도가 도입되기 전에는 예. 이 2013년이죠 사전 투표. 2014년부터죠. 2014년. 네. 박근혜 정부 시절에. 박근혜 정부 시절. 예. 2014년부터 이렇게 2014년 지방선거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적용되기 전면적으로 다 해. 예. 그러니까 2014년 사전투표제가 도입되기 전에는 전산 시스템이 투표에 이렇게 개입되는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거의 뭐 이제 투표는 아날로그 투표였다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2014년 사전투표제가 도입되면서부터는 이게 그 절반은 아날로그, 절반은 디지털 선거가 돼버렸어요. 반반씩. 예. 왜 그렇게 되냐면은 사전투표 같은 경우에는 그 전국에 이제 3,500여 개의 사전투표소가 있는데 이 선거인이 어느 사전투표소에 나타날지를 모르기 때문에 선거인 명부를 그 사전투표소에 비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올지가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결국은 전산 시스템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그거가 운영될 수 없는 체계가 돼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깜깜이 말 그대로 깜깜이가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이제 해당되는 어떤 선거인이 그 사전투표소에 왔을 때 그 사전 온 선거인이 어떤 선거에 그 투표권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가 결국은 전산 시스템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그 반은 전산적인 투표 시스템이 됐고, 그렇지만 다행인 것은 거기에 왔더라도 투표지가 물리적으로 발급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또 절반은 또 아날로그 요소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전투표제도는 절반은 디지털 선거고 절반은 아날로그 선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전산적으로 조작한다고 그래갖고 결코 조작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 왜냐하면은 투표소에서 물리적으로 이제 투표지가 발급이 돼야 되는데 그게 투표소에서 발급이 안 돼 있다 손 치더라도 결국은 개표장에 그 투표지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전산적으로 조작했다 그래갖고 개표장에서 그게 나온다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투표와 개표 사이에 반드시 조작을 했다 그러면 조작된 투표지가 들어가야 되는 그런 선거 체계입니다. 그러면 예. 이번 책을 제가 이렇게 리뷰를 해보니까 예. 그 앞면하고 뒷면에 그 사전투표 용지하고 예. 당일투표 용지하고 이렇게 이거 대표로 하셨는데 예, 차이가 그거 좀 설명 좀 주시고. 예. 그걸 다른 거. 예. 그걸 왜 해놨냐면은 그 일권의 이제 제가 이제 생각하는 부정선거 핵심 증거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몇 년 동안 이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제 엔지니어인 저로서는 이제 이거는 부정선거가 아니고서는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한 거가 이제 4.15 총선의 전북 전주시 완산구 3,003동 비례대표 관내 사전에서 사전투표소에서 사전투표 용지를 4,674매를 발급을 했습니다. 4,674매요. 근데 개표장에서 개표를 해보니까 4,684매가 나온 겁니다. 10장이 더 나온 겁니다. 10장이 더 나온. 그 10장이 더 나오는데, 아니, 실제로 와서 투표한 사람은 4,674명밖에 안 되는데, 개표장에서 개표를 해보니까 4,684매로 10장이 더 나온 거예요. 이거는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10장. 예, 10장이 더 나왔는데, 한두 장이 아니고, 한두 장이면은 사실은 이제, 이라 순서할 수 있는. 그거 이제, 사전투표 용지는 현장에서 발급하는 시스템이다, 체계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도 이제 경험을 해서 알게 되다 보니까 한두 장은 깨놓고 얘기하고 더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 이제 실수로 인해가지고. 기계도 실수를 합니까? 기계로가 실수하는 게 아니고, 네. 이제 발급하는 과정에서요, 오해손된 실수로 이게, 잘못된 투표지가 발급될 수 있고, 그 경우는 이제 한 장을 더 발급을 합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첫 번째 나온 잘못된 거는 오해손된 투표 용지라 그래가지고, 원래 정상적인 절차대로 하면은 사전투표 관리관이 그거를 오해손된 투표지 보관 봉투라는 거에 별도로 담아서 별도로 보관을 해야 됩니다. 예. 절차는 그렇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사전투표 관리관이 착각을 해가지고, 원래는 교육은 제대로 교육은 이제 했으니까 원래 정상제로라 그러면 그렇게 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거를 관내 사전투표함에 넣어버립니다. 이거 오해손된 것과 정상적인 투표지를 동시에 넣다 보니까 한 사람한테 2장이 발급된 꼴이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100명한테 투표지를 발급을 이제 100명을 했는데 실제로 투표지는 101매가 나오는 그런 꼴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장이 더 나온 것처럼 보이는 거죠. 이런 식의 이제 실수에 의해서 더 나올 수도 있거든요. 자, 이런 거는 정상적인 실수기를 걸러내야 됩니다. 근데 이런 거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를 저도 몰랐었거든요. 저도 몰랐는데 2022년에 대선 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현장 상황을 알게 되면서부터 그러한 거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를 이제 알게 됐습니다. 현재 가셨군요, 그때는? 네, 그때 이제 개표 참관인, 투표 참관인 다 하면서부터 이제 현장 상황을 알게 되면서 이제 우리나라 사전투표 체계에서는 더 많이 나오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를 인식하면서부터 이제 정상적인 실수와 정상적이 아닌 실수를 구분해내는 거를 이제 그때부터 접목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접목을 해서 이제 걸러냈는데 그 4.15 총선에서 전주시 완산구 3,003동에서 나온 그 상황은 정상적인 경우가 아니라는 거로 판명을 하게 된 겁니다.
이제 그렇게 판명을 하게 된 이제 가장 이제 기초적인 이유가 좀 전에 이제 물어보신 대로 사전투표, 비례대표 사전투표지와 비례대표 당일투표지는 완전히 다른 투표지입니다. 왜 다르겠어요? 왜? 그러니까. 구분하기 위해서 다른 겁니다. 구분하기 위해서. 아. 이게 이제 딱 눈으로 봐서 구분되기 위해서 아예 다르게 만든 겁니다. 그거 자체는 나쁜 거 아니에요. 나빼서인데. 예, 그러니까 그거 자체는 뭐 문제가 없잖아요. 일부러 그렇게 구분되기 위해서 구분되기 그러니까 QR코드하고 차이 그거 또 있잖아요. QR코드. 예, 개표장에서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일부러 다르게 만드는 거예요. 그건 좋아요. 예. 그렇게 해서 당일 투표지 같은 경우에는 일단 다 검은색이고요. 인쇄소에서 인쇄를 했기 때문에 다 검은색이고 일련 번호지가 투표장에서 절취되기 때문에 일련 번호지가 없고, 그리고 이제 그 종이 자체를 당일 투표지 같은 경우는 완전히 연두색으로 만듭니다. 앞뒤가 다 이제 연두색으로 만든 거고, 사전 투표지는 이 롤지로 만들기 때문에 다 흰색 종이에다가 연한 연두색으로 이렇게 살짝 입히는 그런 식으로 되는 거가 사전투표지거든요. 예. 그래서 이 사전투표지 안에 당일투표지가 설사 이렇게 혼입이 됐더라도 개표장에서 그거를 완전히 다 구분을 해낼 수 있습니다. 완전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전주시 완산구 3003동 개표 시 그 두 개를 구분해 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데 개표장에서 그거를 이제 구분해내지 못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비례대표 관내사전 4,673회가 예, 4,683회죠. 4,683회가 모두 관내사전 투표지였다라는 겁니다. 10장 더 나온 거가. 그 얘기는 선관위가 해명한 비례대표 서신동, 이제 히스토리가 좀 있습니다. 서신동 제9투표소에 당일표, 비례대표 10장이 혼입됐다라는 거가 거짓말이라는 얘기죠. 그런 거가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모두가 다 이제 비례대표 관내사전 투표지이고, 결국은 10장, 조작된 10장이 들어갔다라는 거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구분을 명확하게 해주기 위해서 제1권 책에다가 일부러 그걸 딱 해놓고, 제가 이제 초기에 책을 사신 분들한테는 직접 그 만든 투표지 모형을 다 줘서 이 두 개가 확실히 차이가 있다라는 거를 이렇게 직접 이제 피부로 느끼라고 이렇게 실제 실물 모형을 다 드렸었습니다. 아니 근데 그 QR 코드 차이가 예, 너무 색깔도 많습니다. 차이가 나고 그건 뭐 그건 나빼. 근데 이 QR 코드하고 도장 찍는 거 그거 좀 설명 좀. 예. 그러니까 거기 이제 당일 투표지하고 사전 투표지가 기본적으로 6가지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아, 6가지도 돼요? 왜 그런 많이 차이도요? 일단은 종이 색깔이 틀리죠. 네, 색깔. 색깔이 틀리고, 그다음 이제 청인의 색깔이 당일 투표는 검은색이고요. 사전 투표지는 붉은색입니다. 그리고 일련 번호지가 절취됐고 QR 코드가 달라붙어 있고, 그다음 이제 당일 투표지는 투표관리관이라고 이렇게 투표관리관 도장을 찍는 데가 이렇게 표시되어 있고요. 사전 투표지는 사전투표관리관이라고 이름이 다 적혀져 있고요. 그럼 이제 그 인형이 다르고요. 이런 식으로 6가지나 되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개표장에서 그거를 구분해내지 못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구분하지 못했다고 이제 선관위는 해명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책에도 자세히 기술되어 있지만 이제 정진석이 그 당시에 완산구의 사무국장이었는데 실무 총책임자였죠. 정진석. 예, 정진석. 이름도 저기 예. 그 당시에 부여의 정진석. 하고 같은 이름인데, 정진석이라는 그 사무국장이 2022년 11월 달인가 이제 고소 사건, 선관위가 고소한 사건의 피고소인이죠. 고발 당한 사람이죠. 고소 당한 사람이죠. 그분이 정진석 이분을 증인으로 불러들여가지고 증언을 했는데, 그분이 그 증언에서 한 얘기가 이제 1권 책에 자세히 적혀져 있습니다. 서신동 제9투표지, 당일 투표지가 비례대표 관내사전에 혼입되어 있는 거를 확인했다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확인을 했으면은 그 당시에 이제
비례대표 관내사전에서 10장이 더 나왔고 서신당 대구투표소 비례대표 당일투표지에서 10장이 모자라는 상황이었거든요. 이 두 개를 고쳐서 바로 잡으면 되거든요. 바로 그냥 지우고 바로 개표상황표를 바로 잡으면 되는데 그거를 안 했습니다. 확인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한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거기서 위증을 했다라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 얘기들 다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들을 다 정리를 해서 제가 이제 유튜브 동영상을 대한연대라는 거에 유튜브에 출연을 해가지고 자세히 했는데 그거를 전환길 이제 올해 2월달에 전환길이 이준석하고 토론을 했지 않습니까? 그 토론 자리에서 요 얘기를 가지고 이준석 그 대표한테 그 차근차근 가서 제가 입증을 한 그 시나리오거든요. 시나리오를 줘서 이거를 이준석 의원한테 요대로 증명을 해라 라고 했는데 이제 그때 그거를 하지 못한 사건이 또 있었고요. 그래서 그 후에 제가 이제 그 시나리오대로 이제 입증한 영상이 있으니까 나중에 그 링크를 내가 드릴 테니까요. 그 링크를 보시면 제가 이제 방금 한 얘기들을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가 궁금한 게 그 사전투표제하고 당일투표제 그 QR코드하고 1년별로 차이 띈 거 예. 그거 좀 이 일반 국민들이 그게 뭔지 아직도 모르거든요. 그 차이가 좀 그럼 제가 예. 자료가 있을지 예, 그거 좀 책을 가져왔으면 더 좋았을 겁니다. 예. 이거 좀 보실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예. 요거 한번 보세요. 예. 아, 예. 예, 그게 그게 예. 밑에 보시면 이제 QR 코드가 있거든요. 예, 요게 QR 코드죠. 이거 예. 영상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아, 예. 요걸 비춰 주십시오. 예, 그쪽 보세요. 예, 그게 요게 QR 코드입니까? 예, 모형으로 만든 건데 예. 요게 이제 2024년 4 조금만 위로 들어 주세요. 예. 거기 그 QR 코드 그게. 예. 요게 이제 2024년 4.10 총선부터는 요게 QR 코드가 예. 국민들이 하도 요구를 해가지고 이 안에 혹시라도 뭐 이상한 정보가 있지 않나 요구했고 이제 2024년 국회의원 선거부터 이렇게 바코드로 바뀌었어요. 아, QR에서 바코드로. 예. 바코드로 아, 바뀌었어요. 예. 예. 그래서 이 사전투표지에서는 QR 코드 또는 바코드가 있고요. 예. 요게 이제 절취되지 않은 상태로 투표함에 들어가고 요게 개표장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아, 예. 당일 투표지는 요거 이제 비례대표 투표. 아, 또 왜 그렇게 길어요? 어이구야. 요게 이제 정당이 이제 4.15 총선 같은 게 30 몇 개가 돼가지고 아이고. 이게 거의 48cm, 48.7cm. 48cm. 예. 그런데 당일 투표지는 여기 보시다시피 예. 여기 일련 번호가 있고 이제 선거인한테 교부를 할 때 일련 번호를 절취하고 줍니다. 왜 절체요? 왜? 예, 이게 이제 실제로 뭐 절취하는 이유가 예. 뭐 투표인 수를 산정하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목적이 예, 있어요. 예. 그리고 또 이제 일련 번호가 있으면은 이게 예. 누구한테 줬는지에 대한 더 추적의 어떤 단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보안 때문에 비밀 보안. 이거를 절취해서 이거 줍니다. 예. 그래서 당일 투표지가 원래 용지에서는 이게 일련 번호가 있는데 예. 이제 선거인한테 교부를 할 때 이걸 절취하기 때문에 개표장에서는 여기 없는 채로 나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예. 그래서 개표장에서 봤을 때는 있고 없고가 이렇게 차이가 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실제로 개표장에서는 이런 형태로 나타납니다. 예. 이런 차이점이 있다. 그러면 저 사전 투표에서 부정선거의 그 당일 투표 말고 예. 사전 투표의 그 확률이죠. 파시빌리티. 확률의 가능성이 사전 투표에 많다 그랬잖아요. 요거하고 연결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가 연구를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예. 사전 투표에서 이제 가장 이제 문제점 되는 거 관내 사전부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예. 관내 사전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투표지에 붙어 있는 요 일련 번호의 목적이 뭐냐면은 그 투표소에 와서 몇 명이 투표했는지를 파악하는 그 용도로 쓰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를 절취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이 절취를 하면 요 투표소에서 몇 명이 와서 투표했는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요 절취된 거 숫자를 세보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아니 들어가서 사인하잖아요, 멤버들. 그러니까 이거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명부에 명부에 사인한 숫자로 예. 그것도 알 수 있고 예. 요 절취한 수를 하나하나 세면 또 알 수 있고 그렇죠. 두 개 다 되죠. 예. 그리고 또 이제 당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용지를 미리 투표소별로 예를 들어 3,000장이면 3,000장, 5,000장이면 5,000장이면 갖다 놓습니다. 예, 예. 그래서 요거에 시작되는 번호가 있고 예를 들어서 1번부터 시작하고 예를 들어서 이제 5,000번까지 있다면 5,000번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1번부터 교부를 하거든요. 그럼 남아있는 거에 남아있는 건 넘버 보면 알잖아요. 남아있는 넘버에 바로 그 직전 번호가 숫자. 몇 명이 와서 투표했는지 아시는 그런 목적으로 요 1년 번호가 아주 유용하게 쓰입니다. 아, 예. 아,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런데 사전투표는 문제는 일단 이게 이제 바코드 또는 1년 번호로 들어가면서부터 이게 사람이 인식할 수 없어요. 아, 그렇죠. 사진. 사전투표. 예. 인식할 수 없는 편집 사실은 이제 제가 이제 연구를 많이 하다 보니까 편집증 있는 사람은 요 안에도 로직이 있거든요. 요 이제 바코드, 요 QR코드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저도 이제 연습을 많이 하면 알 수 있어요. 이제 그렇지만 이제 보통은 이제 모릅니다. 모르면서 이제 예를 들어서 그나마 요거를 절치를 했으면 요 이제 절치된 숫자를 세보면은 알죠. 예. 알 수 있는데 불행하게도 이거를 절치를 하지 않습니다. 절치를 하지 않고 투표함에 집어넣음으로써 이 사전투표소에서 몇 명이 와서 관내 사전투표를 했는지를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전산 시스템만 알 수 있어요. 아니, 그 사인 하잖아요. 누구 이름 안 합니다. 아, 왜 안 해요? 왜? 전산적으로만 합니다. 아, 근데 그 사전투표에 가서 이름 이주천하고 이런 거 안 합니까? 장영호? 그거를 명부에다 하는 게 아니고 예. 그 본인 확인기라는 데다가 전산적으로 사인합니다. 그건 왜 또 전산적으로 합니까? 우리 가면 사인하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어려움이 있는 이유가 뭐냐면 예. 누가 거기에 와서 투표하는 거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명부를 비치할 수가 없습니다.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산적으로 사인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이런 사전투표 제도를 도입한 이상 전산 시스템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전산적으로 사인을 하죠. 전산적으로 사인한 게 통합 명부 시스템에 저장을 하죠. 아, 예. 그렇기 때문에 다 전산적으로만 기록되지 실제적으로 이 사전투표소에서 몇 명이 와서 투표했는지를 알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니까 4.15 총선 이후에 대선 때부터 이제 부정선거를 밝히고자 하는 사람들이 했던 행동이 뭐냐면은 그 사전투표소에서 몇 명이 왔는지를 직접 수기로 발을 정자로 해서 기록하는 행위를 한 겁니다. 예. 그렇게 해야지만 이제 실제로 몇 명이 투표했는지를 와서 알 수 있는지 이제 그런 목적으로 해서 한 거거든요. 이제 그 전에 4.15 총선에서는 그러한 행위가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 사전투표소에서 몇 명이 와서 투표했는지를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이제 조작자의 입장에서 관점에서 보면은 그 투표인수를 사전투표를 하는 그 과정 중에서 투표인수를 뻥튀기를 해놓습니다. 예를 들어서 3,000명이 했는데 3,400명이 했다. 라고 해서 뻥튀기를 해놓고 사전투표와 개표 그 사이에 예를 들어서 조작을 400명을 뻥튀기를 했다 그러면 400장을 투표하면서 넣으면 되거든요. 이런 구조가 가능했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은 지금 이번에도 나타난 게 그 6.3 대선에서도 보면은 처음에는 이제 투표 용지 부족이라고 나와 있고 그 특검이 합수부가 이제 수사하는 과정에서 그 투표율입니까? 투표율도 이제 뭐 점심시간에 0으로 해가지고 했고 미리 몇 시간 전에 그런 것이 이제 그 전산 시스템으로 보면 선관위 직원들이 그 얼마든지 그냥 숫자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 증명이 된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 어떻게 보세요? 그거에 대해서 정말 진짜 그거 참 웃기대로 해요. 만약에 이제 우리 투표 시스템을 정말 세세하게 모르는 분들한테는 이거 진짜 조작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저처럼 이제 저는 다 거기다 파악하거든요. 이런 거는 실제적으로 이 당일 투표라는 투표 이 시스템에서 집계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정말 그 현상입니다. 그거는. 제가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요. 그 전국에 이제 구시군 선관위가 한 256개 있습니다. 256. 이번 이제 지방선거 같은 경우는 두 개가 늘어났습니다. 두 개가 늘어났습니다. 화성 쪽에가 이제 많이 늘어났어요. 인구가 늘어나면서. 256개 선관위가 있고 이제 당일 투표 같은 경우에 14,200
260개 정도의 투표소가 있어요. 투표소. 예, 그걸 이제 250명 나누기 14,000 하면은 대충 이제 대충 한 예를 들어서 뭐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나오는데 구시군 선관위별로 가장 많은 투표소가 145개인가 투표소를 관리해야 되는 투표소가 있는데 그게 남양주입니다. 거기에 남양주가 엄청 큰데 하여튼 선관위는 한 군데로 몰려 있었고요. 이 서울 같은 경우에도 한 구에서 거의 투표소가 당일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0개 정도 됩니다. 네, 100개 정도 되는데 이게 이제 구시군 선관위에 가장 그 선관위 직원이 많은 데가 9명입니다. 9명. 사무국장, 가장 위에 이제 관리를 하는 사무국장이 있는데 가장 많은 데가 9명 정도 되고요. 가장 적은 데가 5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5명에서 9명 되는 그 선관위 직원이 당일 투표도 관리를 해야 되고 개표 준비도 해야 되고. 힘들겠네. 예,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리고 또 이제 매 시간마다 이렇게 투표인수를 위에 보고를 해야 되거든요. 몇 시간마다? 예, 매 시간마다. 그게 전산적으로 갖춰져 있지 않다 보니까 그 투표소별로 예를 들어서 서울 같은 경우에 이제 100개 투표소가 매 시간 어느 담당 직원이 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담당 직원 한 사람한테 이제 예를 들어서 카톡이든지 전화로든지 뭐 이런 식으로 다 알려주고 그 한 사람은 그거를 직계를 해서 이제 시도선관위를 보고를 해야 되고 시도선관위는 또 이제 위로 중앙선관위를 보고를 해요. 이거를 이제 매 시간 해야 된다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게 현실적으로 자기가 그 업무만 담당해서 하는 거라 그러면은 혹시라도 이제 문제없이 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에러 나올 수밖에 없네요. 예, 그게 이제 당일날 시간 9명 또는 5명 이 선관위 직원이 물론 이제 보조하는 임시적으로 채용한 보조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은 시킨 대로만 하는 거지 주관적으로 이끌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 사람들이 투표도 관리해야 되고 지금 개표도 준비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을 하여튼 다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관행상 일단 보고는 뭐 최대한 열심히 하고 나중에 이제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18시에 그 14,200여 군데 이제 투표소에 투표 관리관들이 마지막으로 보고를 하거든요. 그러면 보고는 어쩌거나 중간 과정에서는 대충 하고 마지막에 보고한 숫자하고를 맞춰서 이제 마지막으로 하기 때문에 그때 마지막에 이제 18시 이후에 원칙대로 전산적으로 되어 있다면 18시에 이제 투표가 끝났다면 18시 10분이면 어떻게 보면 다 집계가 끝내야 되거든요. 그게 18시 10분에 안 되고 통상적으로 19시간 넘어서나 이제 거의 발표가 돼요. 그게 뭐냐면은 기존에 이제 몇 시간 발표했던 숫자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최종적으로 한 거하고 맞춰서 마지막에 딱 맞춰서 보고하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은 기존에 발표된 숫자하고 마지막에 한 숫자하고 안 맞는 부분들을 대조하네. 그러니까. 예, 대조를 하면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투개표 감시를 하는 사람들이 보니까 이거 안 맞던 것들이 마지막에 맞춰지네 이런 모양새가 되는 겁니다. 또 자세하시네. 예. 아니 그러면 질문이 예. 지금 선관위 인력이 부족하다는 건 이해가 돼요. 예. 그 참 굉장히 그 시간마다 예. 고생하시는데 예. 뉴스 신문 보면은 대선이든 총선 직전에 예. 일주일 나가고 외국에 나가는 그건 또 뭐예요? 난 그게 이해가 안 돼. 그거 좀 해명 좀 해주십시오. 왜 그래? 제가 이제 선관위 직원이 아니라서 이제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요. 제가 이제 알고 있는 바로는 또 선거 기간이 되면 휴직이라든지 뭐 하는 거를 많이 한대요. 왜 그래? 손이 부족한데 왜 그래? 왜 그럴 나가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휴직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자기가 휴직을 하겠다 그러면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거는 뭐 회사를 다녀보시면 아시겠지만 내가 휴가를 간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저희 회사에서도 제가 다녔던 회사에서도 휴가 가는 이유에 대해서는 묻지를 않습니다. 그 날짜를 선거 전에 가잖아요. 선거 할 때 바쁠 때 간단 말이에요. 그 자유입니까? 그건 자유예요? 그거는 이제 제가 선관위 규칙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선거 기간이 사실은 너무 깁니다. 이제 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선거 당일 같은 경우에 거의 이틀 동안 잠을 못 잡니다. 잠을 못 자고. 그렇겠네요. 예, 이제 선거 당일날 새벽 5시, 4시 전부터 해가지고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준비를 해야 되고, 이제 선거날 같은 경우에는 투표가 끝나면 쉬는 게 아니라 바로 개표 업무를 하게 되는데, 이번 개표 같은 경우에 통상적으로 개표가 언제 끝나냐면 그 다음날 07시 정도나 돼야 끝나거든요. 대개 보면 07시, 08시 늦으면 10시까지 되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거의 송파구 같은 경우에는 언제 끝났는지 아십니까?
그 2, 3일 더 뒤에 끝났거든요. 그 이틀 밤을 꼬박 쓴다고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이거 싫다고 휴가 가는 겁니까? 그게 뭐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그 규정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하면 된다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규정은 잘 모르겠고 내부 규정은 제가 볼 수도 없으니까. 근데 제가 이제 회사 생활을 해본 경험상 내가 휴가를 간다고 하면은 휴직을 한다고 하면은 막을 방법이 없다 이거입니다. 예. 그 휴가 제일 힘들 때 대선 그러니까 이거 선관위 업무라는 것이 총선이나 대선 때 일을 하라고 한 건데 그날 휴가 간다. 그게 자유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야, 됩니다. 그거 내가 예를 들어서 이 선관위라는 조직에서 예를 들어서 맨 처음에 주무관부터 시작해갖고 뭐 계장이 되고 그 다음에 국장이 되고 뭐 시도선관위 뭐 위원이 되고 뭐 사무총장이 되고 부총장이 되고 뭐 이런 식의 과정을 거치지 않겠습니까? 내가 승진에 욕심이 없다 그러면 그런 거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내가 굳이 변명을 예를 들어서 그냥 뭐 변명을 하자 그러면 나는 선관위라는 이 편한 조직에서 그냥 월급 받고 생활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은 그렇게 선택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라는 겁니다. 예. 그러면 이거 선관위가 그 직원 채용이라든가 뭐 가족 회사라든가 이렇게 그렇게 하는 거 이런 것은 그러면 저 휴가도 그러면 자기 마음대로 간다면 승진 안 하고 예. 선관위가 그러면 저 감사도 안 받고 이렇게 무소불위 해가지고 나는 우리는 헌법기관이다. 그렇게 땡겨버리는데 그거는 어떻게 보세요? 아니, 그거는 제가 뭐 사실은 뭐 논할 거가 아니지만 예. 그거는 뭐 저희가 관여할 거가 아니라고 본다는 얘기죠. 그 선관위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조직이고 어떻게 보면 하나의 뭐 공무원 조직이기 때문에 거기도 나름대로의 그 인권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제 직원의 인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인권을 챙겨 먹는 거의 관점에서 보면은 뭐 막을 방법이 없다라는 거죠. 이게 헌법 위에 있는 기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저는 거기에 대해 더 이상은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그거는 어떤 조직 내에서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선관위가 가까이서 이제 보셨죠 몇년 5년 6년 내부적으로는 모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제 선관위 조직이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부정성 의혹을 결국은 받게 되는 국민의 지탄을 받게 됐는데 그러면은 이 선관위 조직을 볼 때는 지금 부정성 책도 쓰시고 했는데 핵심은 선관위 조직의 문제 아닙니까? 그거가 어떻게 보세요? 어디 문제로 보세요? 자, 일단 4.15 총선은 이제 4.15 총선에서 이제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어 관내 사전에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후로 제가 이제 아까도 잠깐 드렸는데 변곡점이 있었습니다. 4.15 이후에 지금이 2026년인데 그 사이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도에 취임을 하면서 일종의 변곡점이 하나 생긴 거가 2022년 7월 달에 김용빈 사무총장이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으로 이제 취임을 했습니다. 그 TV 많이 나왔던데 국회 청문회에서 막 이렇게 막 하면서 저도 얼굴 좀 봤어요. 저는 이제 객관적으로 이제 좀 하려고 합니다. 객관적으로는 다른 이제 김용빈 사무총장에 대해서 욕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많은데. 그 애웹 창설자라는 말이 있던데. 애웹.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요. 김용빈이 아니고요. 김용희. 김용희, 그건 김용희죠. 다른 사람입니다. 김용희 다릅니다. 그 사람은 김용희는 선관위 출신이에요. 김용빈 그분은 북한 출신. 북한 출신입니까? 다르네. 네. 그러니까 그 전에는 김용빈 사무총장이 지금도 똑같은 상황인데 김용무 사무총장이 사무총장으로 오기 전까지는 다 선관위 직원들이 다 사무총장으로 다 발탁돼. 자체적으로. 그것들이 난 내부적으로 다 한 사람인데 김용빈 사무총장이 외부에서 시열돼서 옴으로써 이제 그 사람은 내부적으로 이렇게 챙기는 것보다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하나의 계기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김용무 사무총장이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은 아닙니다. 이건. 그래요? 아닌데도 불구하고 외부에서 오다 보니까 이제 국민의 목소리를 듣게 되었고 2023년에 이제 7월달에 취임을 하고 2023년 10월달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딱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때서부터 이제 국민들의 목소리가 반영된 선거제도 개혁이 있기 시작했거든요. 이래서 이제 강서구청을 보궐선거부터 이제 여러 가지 좀 이렇게 기존의 국민들이 보기에 관점에서 불합리한 것들이 이제 많이 이제 개선되기 시작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사전 투표함을 보관하는 장소에 CCTV가 그 전에도 이제 공개가 되긴 했었는데 그 공개가
중앙선관위에 전체적으로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모여서 중앙관제식으로 했었고, 그리고 이제 그 CCTV가 이제 본 거를 할 수 있었던가, 구시군 선관위 사무실에 가야지만 볼 수 있었고, 밤에는 또 볼 수도 없었어요. 그전 선거까지는. 아, 예. 예. 근데 2023년 10월부터는 그거를 시도 선관위 그 건물에 24시간 공개를 하는 그런 제도를 도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통상적으로 이제 그 영화를 많이 본 사람들이 주장하는 CCTV도 교체할 수 있다. 예, 가짜를 교체할 수 있다라는 그런 거를 또 이제 해소를 시키기 위해 갖고 사전투표한 보관 장소에 디지털 시계이기는 하지만 1분 단위로 변하는 디지털 시계를 설치를 해가지고 설치를 해서 이제 하게끔 만들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말 그대로 조작을 하려고 그러면 시계까지 조작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생기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었습니다. 예, 그때서부터 여러 가지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서 했기 때문에 관내 사전이 이제 그때서부터는 제가 보기에는 조작자의 관점에서는 조작하기가 정말 어려운 환경으로 바뀌었다라고 저는 이제. 근데 당일 투표는 저 책도 여러 번 봤지만 당일 투표는 어렵다 그래요. 네, 당일 그런데 투표는 이제 본인 사전 투표합니까? 예, 이게 당일 투표는 먼저 뭐부터 말씀드릴까요? 사전 투표 당일. 사전 투표 이게 문제입니까? 제일 예, 문제가. 그러니까 사전 투표는 이제 문제가 있었는데 예. 2024년부터 제도가 개선되기 시작했다. 아, 예. 그래서 그때서부터 이제 관내 사전은 이제 하기가 어려웠다라고 이제 예, 예. 분석을 많이 하고 이제 제도를 많이 추적해온 제 입장으로 봐서 이제 예. 그런 거고요. 예. 관에는 여전히 구멍이 남아 있습니다. 관에? 예. 아. 어떤 구멍입니까? 관에 쪽에서. 관 외에는 예. 이게 선거인수 관점에서는 관에는 이제 조작하기가 어려운 환경인 거가 이 관내 선거에는 이제 아시다시피 자기 선거구 이외의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한 거고.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사전투표소에서 자기에 해당되는 선거구 선관위로 이렇게 회성용 봉투를 발송을 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사전투표소에서 18시에 사전투표가 끝나면은 그거를 이제 관외 사전투표함을 개함을 해서 투표지 관외에 사는 봉투를 우체국에 접수를 해야 되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아, 우체국. 예. 그 접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관외 투표함을 개함을 해야 됩니다. 개함. 그러니까 이제 유권자가 이제 관외 투표를 한 다음에 관외 투표함에 넣고 18시에 그거를 열어서 세는 과정이 있습니다. 예. 세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 회성용 봉투를 이런 회성용 봉투를 예. 일일이 하나하나 세다 보니까 그 사전투표소에서 몇 명이 관외 사전투표를 했는지를 물리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합 명부 시스템에서 몇 명이 요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했다라는 것을 회성용 봉투를 개수를 셈으로 인해 가지고 실제로 몇 명이 거기서 투표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 셈으로 인해 가지고. 그래서 투표인수 조작은 관외 사전투표에 있는 것은 현실적으로 아주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 이제 회선용 봉투가 이 사전투표소에서 구시군 선관위에 가서 개표장으로 이동하는 과정 중에서는 관외 사전투표한 선거인의 이 봉투가 진짜 개표장에 그대로 나타나는지를 감시하는 체계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질문이, 예. 예를 들어서 뭐 중국이라든가 미국에, 예. 동포들, 해외 동포들, 난 투표가 준 것도 난 황당하게 보는데, 예. 그 투표되고 나가지고, 한국으로 공수되는 과정에서, 예. 그 완벽하겠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것도 이제 좀 모르던 시절에서는 그렇게 다 주장을 할 수 있는데, 예. 그거가 성립되기 위해서 많은 허들이 있습니다. 예. 어렵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국회의원 선거라든지 대통령 선거에 제외투표 같은 경우에는 혹시라도 뭐 예. 이렇게 외국에서 우리나라 오는 과정에서 예. 뭐 최악의 경우 이제 뭐 바꿔치기 할 수도 뭐 있다라는 거는 뭐 물리적으로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예. 그렇지만 거기에는 이제 제가 이제 하다 보니까 제 경험상 거기는 일단은 투표자 수가 적습니다. 아, 그렇죠. 예, 적기 때문에 할 수는 있지만
하는 것 대비 위험 부담이 너무 크고 효과가 비밀 보안이 마음에 찼네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물리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효과는 적기 때문에 제가 조작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은 명분이 조금 취약합니다. 그럼 이제 이건으로 넘어가겠는데 이건을 내신 제 2025년 12상 비상계엄 요거 이후에 내신 거 아닙니까? 9월달 내셨습니까? 25년 9월입니까? 24년이죠. 이제 비상계엄이 있었다. 24년 12월인데 책이 나온 게 9월달. 그 전에 이미 준비를 다 10월 달인가 11월 달인가 탈고를 다 했습니다. 그래요? 탈고를 다 했는데 갑자기 이제 탈고라는 시점에서 이제 비상계엄이 그래서 내용을 같이 거친 계십니까? 그러면 그때 내용을 좀 바꿨어요? 아니 바꾼 건 없습니다. 이미 탈고를 다 했기 때문에. 예. 근데 그거를 이제 비상계엄이 12월 3일 날 있었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이건 내용 중에 이제 4.10 총선에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주로 이제 4.10 총선에 이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2024년 4.15. 4.10. 4.10. 제22대 국회의원 문제점이 있어서 그 책에 있는 내용이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헌법재판소로 가서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다퉈야 되지 않습니까? 그 다툴 때 이제 중앙선관위가 반박할 수 있는 이제 중앙선관위가 이제 예를 들어서 그 내용을 아는 경우에 혹시라도 조작을 할 정황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제가 이제 미뤘습니다. 출판을 미루고 이제 그 헌법재판 소송 하여튼 그 소송에 우리 이제 피고 측 변호사 그러니까 윤통 변호인들한테 자료를 줘서 이거를 재판에 활용을 하거나 줬는데도 불구하고 변호사들이 활용을 못했습니다. 참, 그거 중요한 얘기인데 12상 비상계엄에 윤석열 대통령이 부정성 문제라고 이 국방부 장관이 먼저 언급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윤석열 대통령이 12월 10일 내가 그때 그 내용 따라 기억하는데 그때 이제 부정선거에 대해서 강하게 지적을 했지만 재판 과정이라든가 이런 변호인들 그룹에 부정선거에 믿지 않는 멤버들이 반 넘었죠. 어떻게 보세요? 사실은 할 얘기가 많은데 그거는 일단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건 나중에 별도로 하겠습니다. 너무나 하고 싶은 얘기가 많지만 얘기가 너무 많이 길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여기서 부정선거에 대한 어떤 국정원 23년 10월부터 해가지고 조사도 하고 이랬다는데 그 전부터 제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그래요? 그 전부터 했는데 검사 시절부터 있었다는 말 했던데 제가 많이 알고 있는데 근데 여기서는 좀 말씀. 이준석 만나가지고도 부정선거 해야 되겠다. 자기가 먼저 해야겠다 그러더라고요. 자기 집에 이준석이 찾아왔을 때. 하여튼 제가 좀 아쉬운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위치에 있었던 분들이 아쉬운 결정을 했고. 아쉬운 결정을 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제가 좀 알고 있거든요. 제가 이제 한성천 선관위 노조위원장하고도 인터뷰를 했는데. 아쉬운 점 지적을 하더라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안 것 같은데 민기적 그러더라. 자기가 상의도 안 하고 했다. 비상계엄을 해가지고 사고 쳤다는 식으로. 그거는 일단 오늘은 노래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거 좀. 그래서 하여튼 이건에 대한 내용이 비상계엄이 있기 바로 한두 달 전에 탈고를 했고. 한두 달 전에? 9월달에? 탈고를 했고 이제 내일 예정이었는데. 거기 있는 내용이 그 헌법재판소의 소송으로 자료로 이제 인용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었기 때문에 미루다가 그 내용들이 이제 헌법재판소 변호인단들이 제대로 활용을 못하게 되면서 3월달에 이제 이건이 출간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어도 변호사들이 이거 부정선거인가 아니올시다 그런가 아닌가 내 생각에는 10명 중에 5명은 그래서 제가 이제 제 책을 1, 2, 3권을 내면서도 광고를 안 하는 이유가 왜 광고를 좀 많이 하지 왜? 광고를 안 하는 이유가 이제 예를 들어서 1권 내용에 제가 이제 그 내용 때문에 많이 또 욕을 먹는데 1권 내용의 첫 번째 주제가 투표지 분류기에 관한 내용입니다. 투표지 분류기가 이제 4.15 총선 때 참 아쉬운 게 저도 이제 4.15 총선 전에는 그냥 투표만 하는 일개 시민이었거든요. 그래서 투개표 시스템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거든요. 제가 전화 시스템을 아무리 많이 개발하고 업무 분석 능력이 뛰어나고 하더라도 투개표 시스템에 대해서는 그냥 투표만 할 줄 아는 그런 수준이었는데 그래서
4.15 총선 이후에 이제 개표 결과가 이상해가지고 그 후에 이제 여러 전문가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막 자기의 그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자기 분야의 전문 지식을 가지고 정확하게 분석을 하지도 않고 막 떠드는 내용 중에 그 중에 하나가 투표지 분력이었었어요. 투표지 분력이? 예. 예. 거기에 대해서 이제 완전히 이제 우리 부정선거를 입증하고자 하는 노력하는 분들의 뇌리에 꽂히게 만든 사건들이 이제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그 첫 번째 그가 소위 중앙일보라고 얘기하는 조중동 하면은 뭐 주류 언론 아닙니까? 그 주류 언론인 조중동 중에 하나인 중앙일보에서 그 4.15 총선 부여 개표장에서 투표지 분류기를 리셋을 했더니 개표 결과가 달라졌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 보도가 있었고, 그 보도가 이제 이 부정선거를 이제 입증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는 그 당시에 언론들이 계속 이제 받쳐주질 않았거든요. 조선일보가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박성현 교수를 인터뷰하는 형식으로, 박주현 변호사를 인터뷰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보도를 하긴 했지만, 탐사 보도를 해서 이렇게 보도를 한 거는 제가 이제 그 기록들을 다 일부러 이제 기록이 남기기 위해서 하여튼 매일매일 기록을 해놨었거든요. 일권책에도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거를 탐사 보도를 해서 보도한 게 중앙일보 그 보도 기사가 처음이었는데, 그 보도 기사가 이제 투표지 분류기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한 거거든요. 금방 이제 문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리셋을, 그러니까 투표지 분류를 껐다 키니까 개표 결과가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그게 뭔 뜻이죠? 그러니까 그 첫 번째로 이제 분류를 했는데, 네. 첫 번째에서는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민주당의 더불어민주당의 더불어민주당의 박수현 후보인가 그렇고, 네. 그거 이제 그 당시에 미래통합당인 거예요. 그거 정민석 후보였었는데, 1차 분류에서는 하여튼 어느 후보표가 더 많이 나왔는데, 2차 분류에서는, 그러니까 1차 분류에서는 정진석 표가 덜 나왔는데, 껐다 키니까 정민석 후보가 더 많이 나왔다라는 얘기거든요. 그 투표지를 껐다 켰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그게 투표지 분류기를 껐다 켰다라는 예, 그게 전원을 내렸다가 다시 켰다라는 얘기죠. 우리 이제 휴대폰에 아니 제가 그 이야기인데 2019년에 예. 이제 부정선거 의심을 하게 된 것이 그 창원 통영에 보궐선거가 있었잖아요. 그 기억나시죠? 창원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 예. 그 사전투표를 점검하는 시간이 10시 넘어서. 근데 제 기억에 10시 30분에 전기가 나간 거 말씀하시죠? 그거 불이 들었습니다. 15분 나갔고 예. 11시에 예. 불이 또 나갔어요. 예. 7분. 예. 요거 지금 제 악몽을 잊을 수가 없어요. 예. 그러고 새벽 5시에 536표로 4번 정의당이 뒤집어졌거든요. 예. 제가 그걸 보고 이게 이럴 수가 있는, 창원에 M16 공장이 있어서 전기가 남아도는데요. 예. 그 이번 그 지방선거에서도 예. 그 창원시에서 좀 이상한 현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꺼서 이야. 거기가 그 선거 때마다 좀 이상한 점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제가 이제 주로 지금 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보고 있는데 제가 수사권만 있다 그러면은 예. 이제 명백하게 밝히겠는데 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서 지금 문제가 있다라는 것까지만 지금 확인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니 그리고 그래서 예. 분류기가 이제 분류기. 예. 분류기에 대해서 이제 저를 포함해서 저도 뭐 일개 시민이 그 주류 언론에서 그렇게 보도를 하고, 또 이제 첫 번째가 이제 중앙일보에서 그렇게 보도를 한 거고, 두 번째가 이제 그 IBM 하면 다 아실 겁니다. 그 CPU 전문가라는 분이, 그분도 그 당시에 이제 자기의 그것만 가지고 투표지 분류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다고 막 얘기를 했고, 그 두 사건이 투표지 분류기는 전자개표기이고 거기에 문제가 있다라는 건 뇌리에 박혔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엔지니어 눈물 1권 책을 쓰면서 그 내용이 진짜 사실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 가지고, 다행히도 부여 개표장의 그 개표 영상을
개표 영상을 정보 공개 요청을 해서 그 당시에 돈 많이 들여서 정보 공개 요청해서 받아놓은 사람이 있어요. 아니 그거 왜 돈 들여요? 돈이 많이 들어요? 그 정보 공개할 때 돈 줘야 돼요? 그다 이제 이게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그 용량이 크거든요. CCTV 영상이기 때문에 용량이 크기 때문에 그런 관계로 이제 돈이 많이 듭니다. 그 당시에 뭐 하여튼 몇십만 원 드는 걸로 이렇게 기억. 그럼 돈 줘야 돼 이것도? 정보 공개자 요청하는데 돈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래요? 제가 이번 지방선거에 이제 그 계산을 해보니까 전체를 다 받기 위해서 해보니까 제가 요구하는 정보를 다 받는 데가 2,700만 원 정도 됩니다. 아니 그 이걸 쓰시는데 정보 공개 요청 이게 선거 자료를 선관위로부터 정보 공개 요청을 해서 확보를 하는데 예. 2,700만 원이 든다는 얘기죠. 2,700. 예. 한 번에 알고 여러 그러니까 모든 정보를 다 일단 내가 원하는 정보를 다. 2,700. 예, 그게 이제 그 안에 있는 내용 중에 얘기가 되어 버렸는데 잠깐만 말씀드리면은 사전 투표록, 개표록, 개표 상황표, CCTV 영상 이런 것들을 다 봤는데 그 정도 돈이 든다는 얘기죠. 아이고 이거 책 장사 안 되겠는데 이러면요. 이거 2,700만이면 책판 돈이 요번 이제 지방선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도와주셔가지고 다는 하지 못했고요. 사전 투표록, 개표록, 그다음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 선거구의 CCTV 영상, 그다음 이제 개표 상황표 이런 것들을 다 확보해서 다 구글 드라이브에다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 자료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제가 링크 드릴 테니까 요 영상 밑에다 이렇게 달아놓으십시오. 그러면 거기 들어오면 제한 없이 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 그 법은 분석이 가능해요. 우리는 역사니까 이 전공이 아니라서 그걸 데이터를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래 하는 가운데서도 독재가들이 뭐 좀 써고 했어요. 당연히 이제 돈이 수백만 원이 들어갔기 때문에 다 이제 지원해 주셔서 했습니다. 본전은 안 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만까지는 약간. 그거는 이제 이번에 이제 해주셔가지고 그분들 덕분에 제가 이제 저는 제 노력만 들어갔고 그 하는데 그러니까 돈도 돈이지만 그거를 요청을 하고 한 번 요청하는데 거의 5시간을 그냥 꼬박 해야 됩니다. 선거구별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만 해도 1,000건 이상을 요청을 했고 이제 그거를 때 이제 분석을 해야 되고 정리를 해야 되고 뭐 하여튼 노가다를 많이 해야 됩니다. 아니 그러면 의문이 지난번에 올공원 정치권에 답하라 해가지고 제가 갔었거든요. 그 프로그램에 갔었는데 투표지가 돌아갈 때 알고리즘인데 세 번마다 아니면 5번마다 1번인데도 2번으로 이래저래 하고 먹는 거 때리면 그게 가능합니까? 그거 좀 부탁합니다. 알고리즘 어떻게 보세요? 그거가요. 프로그램적으로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래요? 다시요. 나중에 끝까지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능한데 현실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그게 가능하려고 하면은 투표지 분류기로 해서 분류한 거가 끝이어야 됩니다. 개표 결과의 끝이어야 됩니다. 우리나라 선거에서는 그게 끝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023년 7월 달에 김용빈 사무총장이 오면서 이제 10월 달에 1차적으로 제도를 개선을 했고 CCTV 개선했고 그다음에가 이제 2024년 4.10 총선이었거든요. 그때 도입을 또 한 게 뭐냐면은 투표지 분류기에 대해서 전자개표기라고 하면서 계속 이제 우리 시민들이 시비를 거니까 도입을 한 게 뭐냐면은 투표지 분류기가 분류한 거를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심사집계부라는 단계가 있습니다. 심사집계부에서 또 하나하나 심사집계원이 재확인하는 절차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투표지 분류기로 분류한 거가 끝이 아니라는 얘기죠. 원래 그 전에도 사실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무효표가 재분류 대상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투표지 분류기에서 예를 들어서 1번 표를 뭐 3표당 1표가 2번으로 가고 하는 거를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문제는 그 뒤를 통과할 수가 있냐라는 거죠.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절대로 불가능. 그러니까 개표장에 있는 이거 한 개표장에 거의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는 거의 400~500명이 개표장에 있거든요. 그 많은 사람들을 다 구슬릴 수 있습니까? 심사집계원이 그 한 테이블당 거의 한 10명 정도 되거든요. 그게 테이블이 한 15개 정도 됩니다.
그러면 10명, 15명, 150명 되잖아요. 예. 그 많은 사람들 다 구슬을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음. 이론적으로는 가능한데 현실적으로는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조작하는 사람들, 제가 조작하는 사람들이라도 예. 조작하는 사람들이라도 입장에서 보면은 내가 이론적으로는 개표장에서 얼마든지 조작을 가능하지만 만약에 개표장에서 내가 의도적으로 하려고 하는 거가 안 됐을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개표장에서 투표지를 100장을 투입하려고 내가 계획을 세웠는데 여차한 상황을 해서 못하게 될 상황이 됐다고 보자 이거죠. 그러면 투표인수를 예를 들어서 원래는 400명이 투표를 했는데 뻥튀기를 해서 500명이 투표를 해서 했다라고 했는데 100장을 개표장에서 투입하려고 계획을 세웠다 이거죠. 근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100장을 투입할 수 없는 상황이 생겼다 이거죠. 그러면은 투표인수하고 발견된 개표된 투표지수하고 100장이나 차이나 나죠. 100장이나 차이는 어떻게 되겠어요? 난리가 나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예를 들어서 100번에 한 번이라도 발생한다 그러면 이건 난리가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경험상 개표장에서의 조작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라는 거죠. 2014년 이전에서는 네. 그런 상황이 몇몇 발견된 경우가 있지만 그건 아주 애교에 해당되는 수준으로의 그 문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2020년 4.15 하고 2020년 2024년입니까? 네, 4년 4.10하고 4.10 총선하고 예. 여기에 그 분석한 이 차이는 뭡니까? 이 같은 예. 그래서 이제 2024년 같은 경우에는 예. 제가 이제 그 구방대 강동구 위원장을 해갖고 제가 구방대, 예. 강동구 위원장을 제가 또 어떻게 하다 보니 맡아봤거든요. 예. 그래서 60명 좀 더 되는 분들하고 해가지고 이제 관내 사전 투표에 가장 문제되는 부분이 아까도 이제 설명을 드렸듯이 몇 명이 와서 투표를 했는지를 알 수 없는 구조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해를 하셨죠? 예, 왜 알 수 없는지. 예. 그 사전투표소에서 몇 명인지 알 수 있는 그런 물리적인 증거가 하나도 없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그 60명 넘는 분들하고 제가 이제 교육을 철저히 시켜가지고 이제 그거를 기록할 수 있는 것도 이제 철저히 제가 경험이 그 당시에 많았기 때문에 이제 여러 번 참관해서 그 준비를 철저히 해가지고 셌는데 제가 이제 실제로 이제 몇 명이 와서 관내사전 투표를 했는지 셌는데 실제로 온 사람들하고 우리가 센 사람 수하고 거의 비슷하게 맞았었습니다. 예. 그래서 관내 사전 투표인수의 조작은 없었다. 예. 라고 이제 판단을 하게 된 근거가 물리적으로 저는 현장에서 직접 확인을 한 겁니다. 저와 이제 저를 도와줘서 했던 60여 명의 그 참관인들 그분들과 함께 해서 저는 이제 이런 상황이 실제적으로 발생했다라는 걸 아는 거고요. 그래서 관내는 1차적으로 이제 그 전국의 모든 이제 투표소에서 보편화시킬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이제 저를 포함해서 저와 같이 철저하게 서울에서도 그런 그 감시한 군대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인천 계양구도 마찬가지고요. 했는데도 그런 조작의 증거를 관내 사전에서는 확인하지 못했고요. 대신 이제 관내 사전에서 이제 문제점들이 좀 발견됐거든요. 어떤 거요? 그거가 이제 그 책 2권에도 이제 자세히 기술되어 있습니다. 2권에. 네, 2권에 보면 이제 요게 이제 관내 사전 이제 관내. 예. 이 관내 사전에는 이 겉에 보면은 라벨이 있습니다. 라벨. 예. 네, 라벨이 있고 라벨에는 이 투표 이 안에 있는 투표지가 어느 선거구를 가야 될 정보가 여기다 적혀 있습니다.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는 계양구 선거관리위원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계양구 이외에 어디선가 이제 사전투표가 관내 사전투표를 했고 이거가 이제 18시에 계양을 한 다음에 우체국에 접수를 하고 그다음에 우체국의 배송 경로를 통해서 계양구 선관위를 가서 보관을 하다가 개표장으로 이동을 하거든요. 예. 이런 이제 관내 사전 이제 해석용 봉투가 이제 계양구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이 안에 있는 투표지는 어떤 투표지가 들어 있어야 됩니까? 겉에가 계양구 선관이고 안에는 그러면 당연히 계양구 선거구에 투표지가 들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가 서로 일치하지 않은 투표지가 확인이 된 거죠. 일치 안 되는. 예, 그러니까 이제 실제 사례로 말씀드리면은 이건 제가 63 대선권 그래서 그런데 4.10 총선에서 그
라벨은 세종시 선거구 라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종시 선거구로 가는 회성용 봉투였는데 안에 있는 투표지는 대전 중구의 투표지가 밝혀낸 겁니다. 한두 개는 발견할 수 있는 건데 많아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 관외 사전 이거는 선거인이 사전투표소에서 가서 내가 신분증을 제시하고 내가 이제 선거권이 있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선거권이 있는 선거구의 투표지를 이제 전산적으로 확인을 해서 그 회성용 봉투 라벨도 출력을 하고 이 라벨하고 일치되는 투표지가 바로 그 현장에서 즉석으로 발생하는 체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과 안에 있는 투표지가 불일치하게 발생할 수가 없는 거가 전산 시스템을 제가 30년 개발해낸 경험상 그러한 전산 시스템에서는 그러한 오류가 나지 않도록 안에 철저하게 예방하는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관위 시즌도 그런 걸 가지고 있고요. 이 라벨과 투표지가 불일치하는 투표지가 발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전산적으로는 그런 거 상황이 없으니까 그럼 전산적이 아닌 상황에 대해서 선관위가 어떤 식으로 해명을 하고 있냐라는 거를 이제 선관위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저 이제 사전투표소에서 어떤 선거인이 앞선 선거인이 이제 세종시 같은 경우에 설명드리면 대전 중구의 선거인이 기표소에서 이 세 장의 투표지를 기표소에서 놔두고 갔고 뒷 선거인이 자기 투표지는 봉투에다 넣지 않고 어딘가에 뭐 하여튼 몰래 숨기고 앞선 선거인이 두고 간 세 장의 투표지를 자기 봉투에다 넣어서 관노에 투표함에 넣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를 하셨습니까? 예. 근데 좀 반은 이해가 안 되네요.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자기가 어떤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가지고 사전투표하러 왔는데 남의 투표. 왜 그거를 앞선 투표인 수를 집어넣고 안 하게 만든 겁니까? 통상적으로 그러한 경우에는 그 선거인이 그 사전투표소에서 기표소에 보니까 다른 사람 투표지가 있어요 하고 사전투표 관리관에서 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그거를 그 공개된 투표지라 갖고 무효 처리하게끔 그렇게 절차가 되어 있고 다 그런 식으로 합니다. 보통 그런 내용들이 그 사전투표를 보면은 그런 사례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숫자가 많았습니까? 발견된 게? 그 숫자가요? 그런 것들이 4.10 총선에서는 하여튼 몇십 건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자세히 읽겠습니다. 제가 이제 숫자는 정확히 기억을 못 하는데요. 아니, 그러면 이번에 보면 서울시 시장 선거가 원래 한 10명 되는데 2명만 나와 있더라. 1번하고 2번만. 투표 용지가 다른 건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난 그거 어이가 없어서. 그것도 그분들은 제가 이제 그 주장에 대해서 원본에 해당되는 거는 사실 보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런 것들 주장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좀 이제 원하는 바라 그러면은 말로만 하지 말고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제 그 당시에 찍은 사진이라든지 영상이라든지 그거를 원본을 입증할 수 있는 것들을 함께 포함해서 얘기하라는 얘기죠. 그러면 진짜 거기에 대해서 저같이 예를 들어서 경험 있는 분들이 이거는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 같다 아니면 아닌 것 같다 라는 걸 판단할 수 있고 이제 투표장이나 개표장에서 발생한 모든 거의 모든 예상들이 투표력과 개표력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처럼 이제 투표력과 개표력을 다 정보공개 요청을 해서 그 내용들을 먼저 확인을 해보라는 얘기입니다. 상대방의 얘기를 먼저 들어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걸 들어보고서 거기에서도 그러한 내용이 없다. 그리고 또 이제 한 번 더 선관위라든지 민원을 제기해서 이러이러한 내용들인데 니들 생각이 뭐냐 하고 이제 그분들의 의견을 그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봐서 그 사람들의 의견이 좀 전에 얘기했던 대로 앞선 선거에 듣고 간 거를 넣어서 했다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했다. 그러면 그때 얘기를 해도 된다 이겁니다. 무조건 조회수를 올리기 위해서 이거 좀 심한 표현일 수도 있는데 조회수를 올리기 위해서 하는 그런 시도는 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럼 이제 24년 4.15 4.10 이거 총선에 집중 분석한 것이 이건이구만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주 핵심 문제는
관외 투표 예. 분석하시고. 이권에서는 관외 예. 투표인 거고. 예. 그럼 그럼 예. 이번에 또 제가 이제 광고를 아까도 말씀을 안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음. 왜 안 하냐면 이권에는 예. 이제 제가 생각하는 정상적인 부정선거라고 생각되는 것들에 대한 내용도 들어가 있지만 관외에 대해서 기존에 저를 포함해서 기존에 이제 저희가 문제라고 생각했다는 것들이 문제가 아닌 거라고 제가 생각을 바꾼 계기에 대한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아, 3권에? 예, 그 이권에도? 예, 그거가 과거에 이제 부정선거라고 해봤는데 이건 아니다. 예, 그게 이제 두 번, 이제 거기 내용 주제 하나가 이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입니다. 강서구, 그러니까 이제 예. 2023년 10월 달에 있었던 강서구 예. 보궐선거인데 그때 선거가 그거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거기에 보궐선거. 그때는, 예. 예. 그 선거가 이제 제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생각을 바꾸는 계기가 된 선거였어요. 뭐, 왜요? 왜 바꿨어요? 그 선거가 이제 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전국에서 단 하나 있었던 선거였기 때문에 관외 투표가 없었습니다. 관외 투표가. 예, 예, 관외 예. 투표가 없어 관내 투표만 있었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관내와 관외가 있는 상태에서 CCTV 영상만 가지고서는 그 사람이 관내 선거인지 관외 선거인지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CCTV 영상을 찍었다고 하더라도. 예. 그런데 다행히 이 선거에서는 관내만 있었고, 그리고 또 이 선거에서 어떤 한 분이 CCTV 영상을 거의 99.9% 완벽하게 CCTV 영상을 촬영을 하고 확보한 게 있었습니다. 예. 자, 그럼, 예. 그리고 확보를 해서 예. 그 CCTV 영상을 제가 나중에 입수를 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선관위가 발표한 숫자와 그 당시에 이제 화곡팔동이라는 사전투표소였거든요. 선관위가 발표한 관내 사전투표인 수와 제가 3주나 걸쳐갖고 눈 빠지도록 확인한 관내 사전투표인 수가 보니까 거의 같았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통상적으로 이제 관내 사전투표 같은 경우에는 투표인 수를 뻥튀기를 하고 뻥튀기한 숫자만큼을 투입하는 식으로 조작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었는데, 그거가 아니라는 거가 이제 제가 이제 제 눈으로 직접 한 겁니다. 제가 이제 주장을 할 수가, 저는 이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제가 직접 했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그런 거가 아니라는 거는 제가 직접 확인했기 때문에 말씀드렸고, 그런데 그 개표 결과를 보니까 기존에 우리가 이제 당일 득표의 득표율과 사전투표의 득표율이 이렇게 좌파들은 사전투표가 높고 맞아요. 예. 우파들은 당일투표 낮고 한 거가 실제로 민심에 의해서 그런 거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를 제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통해서 알게 된 겁니다. 아, 그럴 수 있다. 예. 그럴 수 있다라는 거가 막연한 게 아니라 저는 실제적으로 그 데이터를 제 여러 가지 가지고 있던 경험과 제 능력을 통해 가지고 분석을 하는 결과를 통해서 제 생각을 바꾸게 된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거를 주장을 했더니 그때서부터 강서구청 선거는 무조건 부정선거였어만 해라고 이제 얘기하신 분들과 이제 저는 이제 멀어지게 된 겁니다. 자, 아이고 좋은 주제인데요. 예, 자, 그러면 에어컨은 끄셔도 돼요. 예. 추워서. 예, 저는 안 춥니다. 안 춥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저 3권. 예. 그 3권 이야기인데 이거는 2025년 6.10 대선 분석한 겁니까? 63 대선. 63 대선. 그러니까 63. 예. 그 가장 중요한 건데 요거 하면 좀 이 책 그 배경 고책 좀 내용. 63 대선도 사실은 2025년에 63 대선이 25년 12월 달에 사실은 탈고를 다 했었어요. 아, 예. 탈고를 했는데 이거 워낙 그 당시에 엄중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제 출간을 미루고 있다가 이제 올해 5월 달인가요? 이제 해야 되겠다라고 일단 전자책으로 먼저 출간을 했고, 이제 종이책은 그거보다 좀 더 늦게 했습니다. 63 대선에 대해서 했는데
계속 이제 말씀드리지만 2023년 10월을 분기점으로 해서 이제 관내는 하기가 더 어려워졌어요. 예. 하기 더 어려워졌는 거가 이제 또 이제 그 김용빈 사무총장이 이제 6.3 대선까지 6.3 대선까지 사무총장을 지냈거든요. 하면서 6.3 대선에 이제 CCTV 관련돼서 하나 더 이제 보완을 한 게 있습니다. 기존에 이제 디지털 시계가 있기 때문에 디지털 시계만 그 사전투표한 보관 장소에 그 디지털 시계만 달았거든요. 이 디지털 시계도 조작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그거를 또 불식시키게 해갖고 제가 또 이제 제안을 했습니다. 거기다 아날로그 시계까지를 설치를 해라. 그래서 초단위로 움직이는 아날로그 시계까지가 6.3 대선에서는 또 설치가 됐어요. 그래서 디지털 시계하고 아날로그 시계가 동시에 사전투표한 보관 장소에 설치돼가지고 현실적으로 그걸 초단위로 조작하는 거는 안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관내 사전투표는 조작하기가 더더욱 어려워졌고, 결국은 이제 문제는 남아있는 게 아까 4.10 총선에서도 관내가 문제라고 말씀드렸고요. 6.3 대선에서도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거기도 역시 이제 관내에서 문제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관내에 대해서 발생한 문제점들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이제 기록을 했는데 이제 워낙 그것도 이제 엄중한 상황이라고 출판을 미루고 있다가 이제 하게 된 것이고요. 그것들을 이제 뭐 6.3 대선에서도 이제 소송이 제기됐고, 4.10 총선 같은 경우도 소송이 다 제기됐거든요. 4.10 총선에서도 이제 발생한 소송 제기하는 분들한테도 이거 다 소송에서 써라 하고 다 이제 오픈했습니다. 근데도 안 쓰고 있습니다. 6.3 대선에서도 검토해라 했는데도 뭐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섭섭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1, 2, 3번 우리가 총체적으로 볼 때 이제 사법부라든가 검찰 수사가 지금 이거 안 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제대로? 어떻게 보세요? 제가 예, 하세요. 예. 예. 제가 고발도 아니고 고소와 고소고발 차이점 아시니까. 고소만 10번 이상 하면서 직접 제가 고발인서를 다 그 고소들에 다 직접 제가 고발인 조사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 이제 그 수사 결과를 받았는데, 받은 결과 경험을 통해서 고소하는 거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를 다 느꼈습니다. 그 고소 수사